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만음입니다.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부결의 여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책임론 공방 속에서 여야는 사안마다 충돌하며 어느 때보다 냉랭한 분위기입니다. 할 일 많은 정기국회, 원활한 운영을 위해 협치는 필수인데요. 이 시간 여야 협치의 방안을 고민해보고 산적한 정기국회 과제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하행을 빚던 정기국회가 가까스로 정상화됐지만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부결로 또다시 급냉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장 김유수 임명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야는 책임 공방을 벌이며 격돌했습니다. 부결 순간 본회의장에 울려 퍼진 자유한국당의 환호, 국회 주도권을 쥐었다고 뿌듯해하는 국민의당, 오로지 남의 탓으로 돌리는 적반하장의 극치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코드 보훈 인사로 해온 인사 행태에 대한 인사 또 태도에 대한 반성을 하고 부결 책임론에 대한 분석이 어처구니 없습니다. 협치는 실종되고 얄팍한 표계산만 남았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첫 대정부 질문은 공영방송 개혁 문제, 전술 핵 재배치, 정부 대북 정책 등이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도 여야의 첨예한 대치가 이어지면서 향후 입법 추진과 예산안 심사 처리 등 정기국회의 험로가 예상됩니다. 산적한 현안 속 꼬인 여야 협치의 실타래 어떻게 풀 것인지 이번 주 토론 당당에서 집중 진단해 봅니다. 네, 오늘 토론을 위해서 나와주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유한국당 정태욱 의원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정태욱입니다. 네,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경진입니다. 네, 제가 조금 전에 오프닝에서 그런 얘기했습니다만 헌법재판소장 동의안 지난 월요일 국회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헌재 소장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가지고 부결된 것도 처음이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본격적인 사안을 가지고 국회에 붙였는데 부결이 된 것도 처음입니다. 이게 여러 가지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직도 청와대 쪽 또 여야 간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 문제가 뭐였는지 먼저 여당 소속인 김정민 의원 얘기해 주시죠. 예, 일단 너무 아쉽고요. 일단 결론이 우리 당이 기대한 대로 안 났긴 했지만 선거 결과도 마찬가지고 국회에서의 표결 결과도 예. 일단 국민의 뜻 그리고 우리 합의된 규칙의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야당들도 결론은 결론이지만 한번 돌아봐야 될 게 여당에 대한 반대는 야당이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반대를 명분 있는 반대를 해야지 명분 없는 반대를 하면 그게 누적이 되면 국민들한테 심판을 받게 됩니다. 저는 딱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김희수 헌법재판소장이 헌법재판관을 하신 분이에요. 재판관은 되고 소장은 안 된다? 그건 저는 국민들한테 설득될 수 없다고 봅니다. 예. 단지 이거는 문재인 정부를 뭐 좀 길 좀 드리자. 문재인 정부한테 좀 혼 좀 내주자. 이런 차원이신데 예. 과연 명분이 있는 반대였나라는 점에서 보면 좀 명분이 없는 부족한 반대였다.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정태욱 의원님. 예, 그 야당도 결국은 좋은 헌재 소장을 국회와 더불어서 같이 임명해 주는 게 목적일 건데 이번의 경우에는 자유한국당 안 된다. 부결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던가요? 예. 왜 그랬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 직접적인 답보다도 아까 우리 얘기하시죠. 김종민 의원님 이야기하시는 참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 이걸 부결되고 난 다음에 청와대의 반응이 참 우리가 오히려 놀랐습니다. 예. 거기서는 자기들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다. 반대를 위한 반대, 무책임의 극치, 헌정질서를 악용한 사례다. 이런 반응은 청와대가 해서는 안 될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마침 우리 이 자리에 같이 하신 김종민 의원께서 어쨌든 결과를 받아들이겠다는 것은 훨씬 더 여당으로서 성숙한 자세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왜 그러면 우리가 반대를 했는가?
헌법재판소는 우리나라의 사회적 헌법재판소가 기능이 사실 독일 헌법에서 그 독일 본 기본법에서 출발해 가지고 정말 제대로 된 헌정 질서와 사회적인 갈등을 최종적으로 이래 조정하는 기능과 조정과 편결하는 기능입니다. 네. 그런데 비해서 이제까지 김일수 헌법재판관이 보여준 판결의 성향으로 본다면은 9명의 재판관 중에 1명으로서의 이 다양성 중에 1명이라 정도는 괜찮은데 이분이 헌법재판관으로 하기에는 너무나 편향성을 많이 가졌다는 겁니다. 네. 뭐 구체적으로 이야기 안 해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통진당 해산이라든가 그런 분이 만약 우리 그 헌법재판소의 수장이 된다고 하면은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법감정이나 사회적인 갈등을 해결하기보다는 네. 소수 판결에 의한 영향력이 워낙 커지게 되면은 사회를 극단적으로 몰아갈 가능성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 그분이 인간적이나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헌법재판관으로서 극히 바람직하지 않는 분이다. 그런 판단으로 해가 저희들이 부결하는데 적극 나섰습니다. 헌법재판관 9명 중에 1명 이상하고 재판소장하고는 조금 판단의 기준이 다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주셨네요. 김경진 의원 이번에 보니까 국민의당이 논란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를 같이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캐스팅 보트 얘기 나오고 있고 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희 당 내에서는 이런저런 내부적으로 격론이 있었고요. 예. 결국은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기관으로서 자유투표를 하자 이렇게 결정을 했고 그래서 한 반절 정도는 찬성, 반절 정도는 반대 이렇게 아마 표를 던진 것으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고요. 근데 결국 이제 145대 145로 부결이 됐는데 사실은 이 부결된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에 고민과 고뇌할 수 있는 지점들이 많았다. 그래서 애시당초 청와대가 고민할 수 없는 누가 봐도 헌재 소장으로 수긍할 수 있는 그런 인사를 소장 후보로 지명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겼을 터인데 예. 청와대가 인사권을 인사추천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다라는 점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싶고요. 특히 그 점과 관련해 가지고 헌법재판소는 지금까지 대통령 지명목 3인, 그다음에 국회에서 지명하는 3인, 그다음에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 3대 3대 3의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예. 근데 헌재 소장이 지금까지 5대까지 나왔는데 1대, 2대, 3대, 4대, 5대의 헌법재판소장 모두가 대통령 지명의 헌법재판관 중에서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이 됐었습니다. 예. 그렇게 했던 이유는 뭐냐면 다른 몫에서 지명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헌법재판소장직을 가지고 대통령이 헌재의 정치적인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과 우려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 지명 몫에서만 헌법재판소장이 나왔는데 예. 이번에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첫 번째 헌법재판소장을 지명하면서 그 관행을 깨버렸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특히 정당이 추천했던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금까지 관례를 깨고 그냥 곧바로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을 하는 이런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예. 이게 과연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중립성에 타당한가? 타당하지 않다, 잘못됐다. 그런 문제 제기가 오래전부터 이제 당내에서 있었고요. 그 문제는 실은 우리 당만 제기했던 게 아니고 지난번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지명될 때 민주당의 최재천 의원이 똑같은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국회에서 부결이 됐던 것은 결국은 청와대가 인사 실패를 했고 잘못된 지명을 했기 때문에 생긴 부득이한 결과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세 분 좀 견해차가 있어 보이기도 한데요. 짧게 한 분씩 좀 추가 의견을 듣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민. 예, 지금 아까 이제 우리 정태혁 의원님 말씀 주신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종합행정을 하는 기관의 장은 그 종합행정 전체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편향되지 않고 균형에 있는 적임자가 필요해요. 근데 대법원장이나 헌법재판소장은 판결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 중요한 업무가 판결입니다. 판결은 다 재판관들 고유의 양심과 판단에 따라서 판결을 하는 거지 소장이나 대법원장이 영향을 미칠 수 없어요. 그러면 대한민국이 헌법적 질서가 무너집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그야말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사무를 책임 있게 하는 대외적으로 대표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어서 그 점에 있어서는 우리 정치권에서도 재판관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검증을 하되 소장과 원장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는 너무 정치적으로
이거 내 편 가르지 말고 좀 균형 있게 좀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을 좀 드리고요. 예. 네, 정태욱 의원님. 예, 김종민 의원님 말씀은 굉장히 타당하고요. 그런데 이제 이번 사태 1년의 이 정부의 인사 정책을 바라봤을 때 그게 별로 타당하지 않아요. 우연히 정말 훌륭한 분을 했는데 그분이 좀 소수에게는 많은 내닌 분이다. 이렇게 아까 김종민 의원 이야기하시는 걸로 들리면은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정부는 상당히 특정 편향된 정도가 아니라 특정 정치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분들을 계속 임명하고 있거든요. 이럴 때 있고 이것이 또 언론 장악 업무하고 완전히 일맥상통하게 해가지고 사법부와 언론계 그리고 뭐 행정부는 당연한 거고 이런 거를 전부 다 특정 코드로 맞추는 것에 너무 이게 지금 과도하게 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 그 정치권에서 제동을 걸어야 된다. 그런 큰 틀에서 봐야지 우연히 하다 보니까 그냥 김희수라는 훌륭한 분이 했는데 하다 보니까 그분이 뭐 소속이 많이 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는 눈을 가리고 아웅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결과에 대한 평가 관련해서는 김영진 의원이 좀 할 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최근 특히 청와대 쪽과 여당에서의 하는 평가들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저희가 볼 때는 본인들의 어떤 인사 실패의 문제를 국민의당의 책임과 비난으로 돌리는 것은 결국은 전국 전체를 책임져야 될 정부 여당의 입장과 자세로서는 지극히 부적절하게 보이고요. 조금 더 좀 폭넓고 아량 있는 모습을 좀 보이면서 가야 되고 정말로 제대로 된 인사권을 행사하고 이 인사권 자체를 심사숙고해서 행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잠깐 사회자님, 제가 한 가지만. 그러세요. 이 문제가 중요한 문제니까 네. 제가 한 말씀만 좀 더 추가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 쟁점이 김희수 재판장이 부적절한 인사였다. 김희수 그 소장 후보가 소장 후보자. 부적절한 후보였다. 이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지금 정태욱 의원님이나 야당에서 많이 말씀하시는 게 정치적으로 편향됐다. 우리 김명수 지금 후보도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근데 제가 자료를 쭉 봤습니다. 이분들의 판결 중에서 문제가 됐다고 제기되는 판결에 거의 대부분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소수 의견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으로 민주당, 야당을 도와주는 판결이 많았다 그러면 저도 수긍을 하겠습니다. 정치적으로 좀 편향된 뭐 요소가 있는데 대부분의 문제가 되는 판결이 편향의 문제가 아니다 그런 얘기죠. 대부분이 지금. 사회적 약자들, 뭐 버스 기사들, 뭐 청소년들 이런 건데 이런 사회적 약자들의 마음을 열었던 재판관들, 그런 판사들이 조금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게 저는 이 사회 흐름에 또 국민들의 민심에 부합되는 거니 그런 점에 대해서는 좀 마음을 좀 열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좀. 근데 이제 저희가 지적하는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입니다. 김희수 때도 보면 이게 지금 1년 임기가 임명이 된다고 하면 1년 1개월 남았는데 1년 1개월 끝나고 나면 또 헌법재판소장직을 미끼로 해가지고 다른 헌법재판관들을 줄 세우기를 할 우려가 있다. 이런 절차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는 굉장히 심각하게 봤던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김명수 지금 대법원장 결국은 결론은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기수가 한 10여 기수 이상을 확 뛰어넘었거든요. 보면 그럼 법원에는 어쨌든 용태 관행이라는 게 살아있는데 보면 법원을 인사의 대혼란 속으로 지금 소용돌이로 집어넣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필요하다면 물론 인사혁명이 필요하겠죠. 근데 이게 혁명을 지나서 인사 태풍 이상의 어떤 법원의 인적 구성을 전체적으로 그냥 다 바꿔버리고자 하는 이런 흐름들이 엿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이 진보적이고 소수 의견을 냈다. 그것까지는 우리가 용인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데 그 이후에 이 인사로 인해서 노리고자 하는 어떤 의도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과연 우리 사회를 위해서 필요하고 유익하고 적절한가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생각이 상당히 많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 얘기까지 나오게 됐는데요. 뭐 계속 넘어가면서 섞어서 얘기하시죠. 저는 맞물려 있는 문제니까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쟁점에 대한 의견은 충분히 이게 우리가 생각해볼 가치가 있는 관점입니다. 근데 문제는 어떤 인사도 우리 선거할 때도요. 국회의원 한 사람 뽑아도 이 사람이 좋은 점만 있어서 뽑진 않지 않아요? 대통령, 헌재소장, 대법원장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10가지 정도의 쟁점 중에서 뭐를 취할 거냐 이런 선택의 문제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수가 10기나 뛰어넘어요. 자, 그래서 인사상의 혼란이 있고 그 고위 법관들의 거취 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좀 부담스러워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소수 의견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 유전무죄 무전유죄로 법원을 질타하고 법원에다가 원한을 갖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저 사람이면 새로운 법원에 대한 기대가 생기겠다. 이 메시지는요. 그 법원의 인사의 부담 이상을 뛰어넘는 우리 사회의 공익적 가치가 있는 그런 측면이거든. 이런 면에 대해서 우리가 살 건지 아니면 그런 인사상의 부담에 대해서 좀 더 크게 판단할 건지를 국회의원들이 민심을 중심으로 해서 판단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부분은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은 이거예요. 인사태풍을 헌재 소장도 그렇고 대법원장도 그렇고 이 사람들 인사함으로 인해서 인위적으로 인사태풍이라든지 이 시스템을 장악을 해가지고 결국은 본인들이 생각하는 사람들로 전부 이걸 채우려고 하는 이런 의도가 배후 있지 않냐. 그 부분이 가장 걱정되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가 어떤 논쟁을 하든 정치적으로 어떤 공방을 벌이든 저는 기본 원칙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사람의 의도를 가지고 논쟁을 하면 이 논쟁이 안 끝납니다. 저 사람이 굴복할 때까지 가야지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없어요. 네. 정확한 사실관계,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그런 의도를 갖지 않겠냐라고 하는 판단이신데 저는 김희수 소장이나 김명수 원장 후보를 추천하더라도 다른 이유들 여러 가지로 추천을 할 수 있거든요. 그 의도, 대통령의 의도를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 자꾸 공격을 하시는 거는 그런 의심은 할 수 있지만 그걸 가지고 판단 기준으로 하기는 어렵다. 눈에 뻔히 보이는데요. 독심술 얘기하시면 독심술 가지고 우리가 표현할 수 없어요. 이대로 당해가면 너 임마 자유한국당 대표로 가면 한마디도 못 찾아 혼납니다. 얘기하시죠. 말 한마디 할 기회 주시오. 얘기하셔야 됩니다. 농담이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이 부결되고 난 다음에 많은 이제 여권 성향, 지지 성향의 분들이나 또 이 이제 집권 여당 내의 분위기가 국민의당을 막 아주 블레임을 심하게 하는 그런 모양을 봤는데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협치를 갖는 거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 가지고 중요 사안에 대해서 공통 분모를 많이 넓히고 그다음에 이견을 줄여나가는 과정으로 돼야 되는데 이 정부 특히 청와대가 하는 행동이 보면 어떤 자신들의 인사안이나 예산안이나 정책안을 그냥 일방적으로 툭 던져놔놓고 여당 보고 밀어붙이라 그러고 여당은 이 야당하고 협치, 야당 특히 자유한국당 같이 제1야당하고는 뭐 아예 코드가 안 맞으니까 제껴놓고 어떻게든 국민의당을 사전에 협의 한번 안 해놔놓고 네. 안 해놔놓고 이거 안 하면 너들 이제 호남 사람들은 혼나니까 좀 찬성해라 이래 되고 국민의당은 이제 지지 기반이 호남에 있으니까 막 고민하다가 마음에 안 드는데도 어쩔 수 없이 하는 행태가 이번에 폭발한 형태가 이렇게 한 형태가 안 되겠나 이래 생각을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게 아닌가 이래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도 자꾸 뭐 개개 한 명 김명수 후보자랑 김희수 헌법재판관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 정부가 가지고 있는 협치의 정신이라는 게 그냥 사람 불러가 사진 찍고 밥 먹고 그냥 악수하고 포용하고 이게 아니고 정말 진정으로 우리 자유한국당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국민의당하고는 사전에 조금이라도 협의를 했어야죠. 결과 나타나놓고 밀어붙이고 그다음에 다음 선거 때 보자는 식으로 보복하겠다는 식으로 이렇게 가가지고 또 그러면 국민의당은 또 마음이 약해질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가는 거는 진정한 협치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정민 의원님 같이 좀 온건하신 분들이 제가 협치 문제 말씀 나왔으니까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저는 협치 좀 필요하고 지금 우리 협치가 좀 부족하다. 다 동의합니다. 노력해야 된다. 전적으로 맞는 말씀이신데 제가 한 가지만 혹시 제안 겸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협치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서로 간의 기본 룰, 원칙을 한번 확인해 보자는 건데요. 저는 입법이나 정책 예산에서의 협치, 타협은 저는 충분히 필요하고 권장돼야 된다. 그리고 그 점에 대한 노력은 우리가 앞으로 더 해나가야 된다. 인사 문제는요. 인사 문제는 적임자라는 판단을 이제 인사권자가 하지 않겠습니까? 추천자가 하든지. 근데 이거를 김명수 후보 있는데 김명까지는 괜찮고 숫자는 좀 타협하자. 이게 안 돼, 인사 문제는. 어차피 한 사람의 자연인을 선택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인사 문제에 관해서는 타협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사권자를 존중하자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거든요. 인사 문제는 인사권자를 존중하는 그런 과정이 일단 전제된 위에서 토론, 논쟁이 필요한 거고요. 입법과
정책 예산에 있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거 내놓고 상대방 거 받고 이른바 예. 타협하는 문화가 좀 확대되는 근데 거. 이런 쪽은 좀 그 가자.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데 예. 정말로 인사 문제 타협이 가능한 게 뭐냐면요. 이게 타협이 문제가 아니고 그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이 아닌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을 헌법재판소장으로 지적하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저희 국민의당에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그때 이랬어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다가 자, 이번은 당신네들이 실수한 것 같다. 근데 다음번 인사부터는 2번 다시, 그러니까 내년 9월에 있을 새로운 신임 헌법재판소장부터는 2번 다시 그걸 안 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해달라. 그러면 우리가 최소한 이번에 김희수 표결 때는 좀 더 익스큐즈가 될 것 같다라고 저희가 얘기를 했었어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단 한마디 대꾸를 표결할 때까지 없었습니다. 누차 얘기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 인사 문제에 대해서 표결과 타협 안 된다고 합시다. 근데 최소한 서로 의논하고 맞습니다. 머리를 맞대는 이런 자세는 있을 수가 있는데 이번에 김희수 씨 과정에서 저희 당내에서 한 반절 정도 의원들이 부표를 던졌던 이유 중에는 그렇게 청와대 쪽에서 자신들이 잘못을 해놓고도 답조차도 안 하는 그 자세와 태도도 많은 영향을 미친 맞습니다. 겁니다. 답을 안 한 거는 이제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근데 답을 앞으로 더 하는 쪽으로 가고 일단 그렇더라도 일단 김경진 의원님이나 국민의당 의원님이 이래서 안 된다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래서 이 사람을 시켜야 된다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게 두 가지가 부딪혔을 때 결과적으로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는 하되 인사권자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쪽으로 우리가 의견을 좀 힘을 모아주자. 이게 우리 김경진 의원이 나중에 대통령 되셔도 제가 그때 국회의원 할 때 그렇게 할 겁니다. 의견은 얘기하더라도 인사 문제에 관해서는 그분이 인사권자가 판단한 판단을 최종적으로 존중하는 게 기본적으로 그렇게 해서 우리가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을 누군가 임명을 해서 그게 조금씩 그 사회의 어떤 변화를 이끌어 왔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저는 그 점에 대한 그 인사권자의 의견 혹은 예. 의도를 좀 존중해 주는 쪽으로 예. 그렇지 않으면 인사 문제를 하나 풀 수가 인사에 없어요, 이건. 네, 정태규 의원님. 우리 당회가 나도 한마디 했다 소리 하도록 해주십시오. 계속 하십시오. 그 아까 이 김종민 의원님께서 김희수 헌법 김종민 의원. 예. 김종민 의원께서 김희수 헌법재판관이나 그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서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하는 것을 우리가 존중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헌법재판관이나 그 이제 대법관들은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법 가치라든가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해가 무엇이 법이냐라는 것을 판단을 해야지 사회적인 약자라고 하는 편향성, 사회적인 약자라는 그 자체가 굉장히 가치가 이미 개입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노동조합이라 하는 것이 사회적인 약자입니까? 강자입니까?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엄청난 강자거든요. 그걸 그 사람들을 사회적인 약자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든가 예를 들어 형사 피고인 이번에 그 어린 여자아이들을 피투성이로 때린 애들이 그 현재는 이제 수갑을 차고 앞에 앉아 있는 애를 그 사람은 약자입니까? 강자입니까? 그거는 그 자체가 약자를 보호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이미 가치가 들어갔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기본 시각 자체가 김명수 후보자는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대법원장이 되겠다. 그건 굉장히 잘못된 헌법의 기본 정신 자체를 사법부의 기본 정신 자체를 이미 가지지 못한 불건전한 생각을 가졌다는 게 첫 번째고요. 예. 그래서 두 번째로는 또 김명수 후보자는 그런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하는 거 이어가지고 그분은 사법부 내에 특정 사조직을 이끌었는 사람입니다. 그 우리법연구회라든지 그다음 국제인권법연구회라는 거에 대해서 회장을 1대 2대를 저질렀습니다. 만약 이런 분은 김일수 헌법재판관은 또 다릅니다. 사법행정권을 가지고 있는 대법원장이 간다면은 그 옛날에 하나회 같은 조직들이 이 사법부 내에 횡행하게 되고 헤게모니를 장악하게 되고 주요 보직을 장악하게 됐을 때 그 사법부 내에 있을 혼란과 갈등 그리고 그 잘못된 판단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김종민 의원님께서도 이야기하실 때 개개인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뭐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것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특정 정치적인 편향성을 가진 사조직들이 그 법원 조직 전체를 장악하지 않을까라는 큰 우려에 대해서는 한번
그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 사실하고 너무 달라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제가 우리 정태욱 의원님한테 자유한국당이라는 특정 사조직에 소속돼 계시죠? 그러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 사조직 아니잖아요. 지금 국제법연구회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 의원들도 여러 가지 의원 연구단체를 국회의장이 합법적으로 허용해서 하는 연구단체 다 소속돼 있듯이 지금 법관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연구단체에 소속이 돼 있어요. 500명의 법관들이 소속돼 있는 하나회하고는 완전히 다른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우리법연구회라든가 이후에 국제인권법연구회에 관해서 지금 야당의 주장이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죠. 법원의 공조직의 기능을 훼손하는 사조직으로 보느냐 네. 아니면 그야말로 연구회냐 여기 논란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아니 일단 그렇게 기능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그런 거였다면 지금까지 양승태 대법원장 그 이전에 보수적인 대법원장이 가만히 놔뒀겠습니까 이거를?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비판을 하시더라도 기본적인 정확한 사실관계 범위 내에서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아까 그런 사회적 약자 문제 말씀하셨는데 제가 오해를 혹시 하시는데 저는 법을 어기면 사회적 약자를 도와주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일단 1번이 법을 지키는 건데 법이 모든 걸 다 판단을 해주지 않아요. 법에 대한 해석 과정에 사람이 필요한 거거든요. 판사가 필요한 건데 그 과정에서 아무래도 강자편을 많이 드는 판단을 많이 해와서 우리 국민들이 거기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요. 불신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좀 균형을 잡아나가는 그런 판단이 필요하다. 이런 주제를 말씀. 넘어가려고 했는데요. 김경진 의원 짧게 한마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법원장도 그렇고요, 헌법재판소장도 그렇고 이게 우리 사회의 최종적인 판단의 보루가 되는 사법부의 최고 수장들입니다. 그러면 이 사법부의 최고 수장들은 사실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라는 비판을 받는 사람이 임명이 되게 되는 순간 여기서 판단하는 판결에 대한 신뢰성과 중립성에 대해서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정권하고 상관없이 사법부의 최고수장은 정말 불편부당하고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있는 이런 중립적인 전문가가 임명이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인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조금 연결된 얘기입니다만 주제를 조금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침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번 주에 대정부 질의가 계속이 되고 있죠. 이런 문제 포함해서 정부의 국정운영 방식 또 외교 안보 관련된 사안들 인사 문제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사안이 돼가지고 대정부 질의의 주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제 이번 대정부 질의 과정에서 나왔던 주목해볼 부분 먼저 야당 얘기 들어볼까요? 네, 정태욱 의원님. 저는 이번 대정부 질문을 이틀 동안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들었는데 굉장히 걱정이 됐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은 우리 저를 자유한국당을 비롯해 가지고 야당이야 정부 여당 하는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정부 여당 측에서 정부 측의 답변이나 또 의원들이 하는 일들이 오로지 과거에 매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과거 중에도 특히 이명박 정부를 어떻게 못해가지고 안달을 내고 있습니다. 다 총 정치. 현 정부가 그랬다는 겁니까? 아니, 예, 대정부 질의에서 대정부 질문에서 예를 들어서 여당 분들이 10분이 이제 질의를 나왔는데 외교 부분을 포함해가지고 정치 부분에 있어서 10분 중에 5명이 이명박 수사라는 거예요. 주제가. 그러다 있고 정부에서도 이 정부가 새로 출범한 정부가 인기는 많지만은 이 나라를 어떻게 끌고 가겠다는 이 비전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정부가 김종민 의원님도 제가 묻고 싶은데 5년 후에 현재보다도 경제가 더 성장하고 안보가 더 튼튼하고 또 우리 사회가 좀 더 통합적인 사회가 되겠느냐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어제 질의 답변으로 봤을 때 별로 그런 생각이 안 들 겁니다. 사회는 더 혼란과 갈등이 되고 오로지 과거를 파헤쳐가지고 10분 중에 5명이 이명박, 박근혜를 이야기한 사람이 3사람. 그래가지고 몽땅 10명 중에 현안의 질문, 순수 현안만 질문한 사람 한 2명밖에 없고 전부 다 과거를 그냥 파헤치고 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제가 이제 과거 때문에 집권한 거 있습니다. 우리 자유한국당 잘 못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정권 뺏겼습니다. 반성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좀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한번
갔으면 안 되겠나 그런 예.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순서로 봐서는 김종민 위원 조사 같습니다. 네. 아니, 제가 이제 뭐 꼭 반론을 자꾸 얘기하는 것 같아서 그런데 일단 간단하게 저는 이제 정태욱 의원님 말씀 또 뭐 오르신 말씀인데 이 정도는 좀 봐주셔야 된다고 보는 게 이제 정권 교체된 지 4달 됐습니다. 예. 4달 됐으면 지나간 얘기 한번 하고 넘어가야지. 그것도 못하게 하시면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여당 국회의원들이 너 가서 뭐 하냐 이러면 뭐라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내년에 내후년에 4년 후에도 그러면 제가 그 말씀 온전히 받아들여서 저희 당내에서 제가 쓴소리 할게요. 이번 올해는 옛날 얘기 좀 해야죠. 네, 보니까 자, 뭐 인정해 주셔서 두 분 다 고맙습니다. 당신들 거기 가서 뭐하냐 하는 얘기 걱정하고 계신데 그다음에 예. 지금 이제 말씀 주신 거 이번 대정부 좀 보면서는 한 가지 진짜 걱정스러운 게요. 저는 뭐 다른 방송 문제, 복지 문제, 경제 문제 이거는 뭐 국회의원들끼리 서로 간에 공방을 벌여도 상관없다고 보는데 안보 문제예요. 저는 안보 문제를 가지고 우리 야당 의원들이 대통령을 조롱을 합니다. 뭐 이북에 국어를 한다든가 저는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은 잘하는데 너는 왜 못하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정말로 위험한 상황이라고 네. 봅니다. 저는 다른 거 몰라도요. 안보 문제에 관해서는 정당 간에 이런 식의 싸움은 정말 당장 그만둬야 된다. 이게요. 구한말 때 그랬습니다. 옛날 병자호란 때 그랬어요. 그리고 해방 이후에 그랬습니다. 대한민국의 안보적인 위기 상황에서 우리 내부에서 서로를 공격하는 거. 이거야말로 안보의 가장 큰 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렇다고 그러면 여러 가지 이견이 있는데 어떻게 하냐. 물론 이견이 있습니다. 그 이견을 수렴하고 모아내는 장치를 빨리 여야 간에 합의해서 여야정 안보협의체를 만들어서 거기서 이견이 있고 잘못하는 거 거기 얘기하십시오. 예. 얘기하시고 밖에서 국민들한테 대통령 국구통수권자 안보의 책임자를 혹은 또 그걸 비판하는 야당을 서로 공격하는 그래서 지도부가 전쟁의 지도부가 혼란스럽다. 이거야말로 우리 병사들의 가장 큰 위험 아닙니까? 예. 안보의 가장 큰 독이에요, 이게.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빨리 여야정 협의체 만들어서 안보 협의만이라도 빨리 거기서 논의하고 정부는 정보 제공하고 이렇게 할 건데 의견 어떻게 수렴하고 그래서 정부 의견 한 7, 야당 의견 한 3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의 원보이스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 전제 위에서 지금 대정부 질문처럼 지금 여당 그 대표들, 야당 대표들 대통령에 대해서 막 이렇게 조롱하고 비난하는 거 이거 하지 말아야 돼요. 예. 다른 문제는 몰라도 안보 문제는 바꿔야 됩니다. 예, 두 분 얘기를 듣고 김경진 의원 자리가 됐는데 그러고 보니까 3당이라기보다는 종합해주는 위치에 있네요. 오늘 보니까. 그러다 그저 보니까 자유한국당은 그 국민의당 입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 자리를 근데 저쪽으로 이렇게 배치해 주셨어요. 이쪽으로 해야지 제가 좀 같이 그래서 힘을 합치는데. 한때 그래 이쪽 편 들어가세요. 나중에 정태균 의원님 자리를 바꿔야 되겠네요. 표 찍을 때는 우리 편 옆으로 오라 그러고 그다음에 표 결과가 나면 너네들 저쪽 편 들었지 하고 미안해요. 예. 좀 그런 상황인데요. 사실 이제 김종민 의원님께서 이제 적절하게 필요하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거꾸로 비판을 하자면 어제 그제 이제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이제 민주당 의원님들 대선 기간 중에 사드 배치 관련해 가지고 그 퍼포먼스 했던 사진들 이렇게 대정부 질문 현장에서 많이 가지고 오셨잖아요. 사실은 이게 민주당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뼈아픈 문제겠더라고요. 그 사진이 가지고 온 어떤 코믹, 희화, 당시에 어떻게 보면 상황 인식의 부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민주당도 반성을 해야 되고 그 지금 김종인 의원님께서 비판하고 말씀하셨던 그 지점이 정확히 그 시점 기준으로 보면 민주당 의원들이 했던 그 행태들이거든요, 보면. 그래서 자기 반성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고 물론 이제 그거는 과거에 지나간 일이니까 뭐 그렇다 치더라도 최근에 이제 저희가 목도를 하고 있는 것은 이런 부분이죠. 가령 대통령께서 이제 6차 핵실험 이후에 북한에 대해서 강력한 어떤 제재 방향으로 가자, 일단은 제재 국면으로 가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강경화 장관은 나와서 여전히 지금 베를린 선언을 얘기하고 대화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엇박자의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대통령과 외교부 장관이 뭐 전략적으로 나눠서 엇박자를 한다면 그 부분은 양해할 수 있는 소지는 있겠지만 눈치를 보면 그런 것 같지도 않다는 생각이 들고 예. 두 번째는 그 이제 한미 정상 간의 통화도 있었고 또 뭐 이런저런 이제 교류들 뭐 많이 있었는데 우리는 6차 핵실험 이후에 이제 미국이 전폭적으로 대한민국의 방위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어떻게 보면 행동을 하겠다, 보장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우리 쪽에서 얘기를 하는데 실은 미국 백악관 쪽에서는 한국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약 10조 원대의 필요한 무기를 구매하기로 했다. 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이나 청와대 또 정부가 본인들 정권 유지에 조금이라도 득이 되는 필요하다고 하는 그 부분만 얘기를 하고 조금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는 부분들은 의도적으로 지금 말해서 누락을 시켜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희 국회 내부에서도 저희들도 고쳐야 될 부분이 있지만 청와대나 대통령 또 강요들 사이에서도 상당히 좀 고뇌하고 고쳐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거 참 안보 문제는 제가 이제 그 정말로 우리가 정당 간에 이견이 있을 수, 모든 문제에 이견이 있을 수 있는데요. 우리 안보 문제에 관해서만 그런 이견을 너무 자유롭게 얘기하는 거는 좀 자제하자. 왜냐하면 이게 김대중 노무현이 잘못하거나 이명박 박근혜가 잘못돼서 지금 핵이 개발된 게 아니고요. 김정일하고 김정은이 지금 불장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왜 우리가 그러니까 상대 선배님, 정부와 상대 당을 공격하는 거를 왜 이거를 여기에 에너지를 소비하냐 이거. 저는 이 문제는 상대방이 잘하냐 잘못하냐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단합해서 힘을 가지고 외교적인 역량 그리고 북한에 대한 압력을 가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풀리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작전 가지고 제가 이 얘기를 드리고 아닌 싶어요. 거죠. 예. 민주당 당신네들부터 좀 잘해라. 그래서 저는 무슨 제 얘기가 말씀이 아니 우리 얘기 좀 당 들어보세요. 입장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가 이런 방향으로 마음을 모으자 이렇게 말씀을 그러니까 드려요. 민주당 내에서부터 조금 좀 진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아무래도 오늘 뭐 야당은 두 분이 나오셨고 또 김종민은 한 분 나오셨으니까 발언 기회를 조금 더 드리는 게 형평성에 좀 맞지 않나 그래서 제가 이제 그냥 드렸고요. 뭐 계속 뭐 여기저기서 계속 최근에 안보 관련 상황 또 심지어는 전술핵 배치 관련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데 최근 안보 상황 관련해서 야당 의견을 좀 짧게 좀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의 대처 방향에 대해서 야당의 대응이 조금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김종민 의원 해줬는데요. 정태욱 의원님.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오면서 와서 들어보니까 김종민 의원 같은 분이 여당 지도부 있으면 참 좋겠다 그 생각을 합니다. 뭐 김종민 의원님도 정태욱 의원님 보고 그런 얘기 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그 말을 정말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야당이긴 하지만은 대통령의 인사권은 존중돼야 된다. 그래서 상당히 뭐 큰 틀에서 그리고 또 대통령을 안보 그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대통령을 조롱하고 너무 과도하게 비판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원론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현 정부의 안보관에 대해서 정말 불안하게 생각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어 보면은 소위 운전자론으로 이야기해가지고 주도권을 잡겠다 했는데 사실 우리 대정부 질문 때도 많이 이야기되는 것이 코리아 패싱입니다. 그런데 총리께서는 있을 수도 없고 있지도 않다 했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실제 국민들은 걱정하고 있고 또 우리 뭐 과거를 들먹이가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한반도의 역사 자체가 패싱의 역사입니다. 임진왜란도 우리들의 뜻과 달리 이 결말이 났고 6.25 전쟁을 그렇게 200만 명이 우리 그 사람이 죽었는데도 우리는 아예 종전협정 당사자도 못 들었거든요. 그러듯이 코리아 패싱은 역사적으로 정말 우리가 정말 뼈아픈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한마디로 이런 지하에 있지도 않고 있을 수도 없다. 그거는 너무 과도한 생각이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현실적으로 굉장히 가능하지도 않는 운전자론이라든가 또 이제 평화협정 이런 이야기를 봤을 때 우리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김정민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 정부가 이 위기에 국가적인 안보 위기에 여야 국민들이 똘똘 뭉쳐줘야 되는 건 맞는데 이런 어떻게 보면 허황된 인식을 비현실적인 가지고 구호에 대해서 지적해주고 있군요. 그리고 아니 구호뿐만 아니라 북한에 대해서도 아까 이야기한 정화에서 북한은 확실히 핵을 개발하기로 하는 작심한 사람들인데도 이 대화만 잘하고 타협만 잘하면 폐기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으로 자꾸 대화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이 정부가 제대로 된 현실 인식이 없는 상태에서 자꾸 이게 뭡니까 힘만 몰아주다가는 너무 위험하다는 거죠. 네, 제가 이 사실관계가 좀 약간 다른데요. 지금 운전자론에 대해서 우리 야당 의원님들이 좀 약간 좀 한번 사실 확인해 보셔야 대정부질에서 이낙연 총리가 뭐 답변도 하고 그러더군요. 그런 부분은요. 운전자론을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하신 거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북핵 문제를 우리가 운전대를 잡아서 우리가 알아서 해결해야 돼. 이 얘기가 아니었고요. 남북 관계, 남북 문제는 우리가 운전대를 제대로 잡겠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데 이게 이제 북핵 문제 전체를 우리가 알아서 해결하겠다. 이렇게 좀 곡해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북핵 문제도 마찬가지고 이 한반도 문제에서 제가 지난번에 유럽의 특사를 이제 대통령 특사를 다녀왔는데 유럽의 정상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였어요. 왜 한국은, 왜 대한민국은 당사자 아니냐. 당사자인데 왜 이니셔티브가 이렇게 약하냐. 당사자 목소리가 북한과 중국과 미국에 강하게 전달돼야 된다. 당신들은 합리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협상에 도움이 될 거예요. 이게 국제사회의 공통된 주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미동맹이 전제 위에서 이 문제 아니면 해결 못합니다. 북핵 문제. 한미동맹 위에서 한국의 역할이 좀 증진되는 이런 노력이 운전전원의 핵심이라고 보시고 좀 지지해 주시면 좋겠다. 그러니까 운전자론이란 게 등장하는 것 여부하고 상관없이 지금 시점에서도 얼마나 과연 이 주어진 조건 속에서 우리가 가능한 많은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인가 우리의 문제를 정해 과제 아니겠습니까? 네, 김경진이요. 예,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미 미사일 지침이라고 하는 국회의 비준동의도 안 받고 우리가 미사일을 만들 수 있는 권리 또 우주 발사체를 발사할 수 있는 이 권리 자체를 스스로 포기해버린 이 굴욕적인 지침이라는 그런 지적을 하셨죠. 국제법적인 이상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의 주권을 제약하는 부분은 조약 같은 경우는 국회의 비준을 얻어야 됩니다. 근데 이건 조약문으로 체결 작성이 된 것도 아니고 국회의 비준 동의도 없이 그냥 우리가 미군 시키는 대로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지적에 대해서 국회 내부에서 반응이 없었습니까? 아니 그래서 저희 국민의당이 이걸 폐기 선언을 하라 행정부에서 지키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라고 하면서 이 폐기 선언 결의문을 제출을 했는데 여기 계신 자유한국당 의원님들도 단 한 분도 서명에 동참을 안 해주셨고 심지어는 자주국방을 과거에 얘기했던 민주당 의원도 단 한 분도 참여를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안 하셨죠? 모르겠습니다. 한번 본인들 입을 통해서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 자 미사일 사거리 지금 800km 그다음에 뭐 이게 정상까지 합의는 했다고 하지만 탄두는 지금 무제한 쪽까지 가고 있다고 하지만 그게 탄두뿐만이 아니고 고체 우주 로켓 발사체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무인 정찰기 있지 않습니까? 드론. 그것도 내년에 지금 대당 5천억씩 해가지고 4대를 도입해서 들어오기로 사 있는데 그것도 2.5톤을 넘는 것은 우리가 만드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 굴욕적인 내용에 대해서 없애자, 지키지 않겠다, 무효화 선언을 하자고 하는데 왜 지금 민주당은 그거를 찬성을 안 하십니까? 네,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주제를 좀 넘어갈 것 같습니다. 우리 김경진 의원님 공부를 너무 많이 해가 우리가 못 알아듣는 게 제가 던졌으니까요. 김경진 의원 말씀이 맞는 말씀이고요. 저는 공론이 이제 시작됐으니 김경진 의원의 그런 제안이 충분히 논의될 거라고 보는데 이거는 약간 특수상황에 한미동맹은 전 세계에서 유일한 관계입니다. 전시작전권이 없는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미사일 지침을 우리가 해석을 해야지 이게 보편적인 규정이 아닙니다. 전 세계 어떤 규정도 이런 게 없는데 전시작전권이 미국에 가 있는, 그러니까 유엔군에 가 있는 이 대한민국적 특수성 때문에 시작된 거니 앞으로는 바꾸자. 이렇게 해서 좀 열어놓고 좀 너그럽게 상황을 좀 대해 주시면 논의가 가능할 거라고 설명하실랍니까? 네. 제가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한미 미사일 지침 정도면은 양쪽 관계에서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국회 비준을 거쳐야 되는데 그게 없이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폐기 선언도 할 수 있고 다시 국회 절차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김경진 의원을 중심으로 국민의당에서 던졌는데 다른 당들이 받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에 대해서 김종민 의원은 한미관계의 독특한 상황이니까 그것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정도의 여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다룰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은 제가 정태욱 의원님께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영방송 제2상 찾기 관련해 서로 입장이 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 여당에서는 그동안의 잘못된 언론을 정상화시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두고 또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는 또 다른 형태의 언론 장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거를 명분으로 해서 일주일간 국회를 보이콧하기도 했습니다. 이거는 명백하게 언론을 장악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대통령이 뭐라고 이야기를 그때 뭐 말은 아름답게 했더라고요. 공론 기능을 못하게 하게 해야 된다는데. 정태욱 의원님 말 천천히 부드럽게 하시면서 내용은 세게 하십니다. 그 국민들이 나름대로 박수 치면서 사실 지지 안 한 사람들도 문재인 대통령 취임했을 때 박수 친 사람 많습니다. 저도 기대를 했고 왜냐하면 이 정부는
진보 정부는 진보 정부로서 제가 지지는 안 했지만 분명히 역할이 있습니다. 잘하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그달 5월 달에 제일 먼저 했는 것이 YTN 조준희 사장 쫓아낸 거였습니다. 그리고 8월 달에는 우정범 EBS 사장 사퇴시켰죠. 그리고 이번에 9월 1일 날 MBC 사장 체포 영장 발부하고 이게 일련의 과정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네. 이거 MBC 내부 문건에서 일어나는 거. 이거 그냥 실무자가 총리께서는 실무자가 했다는데 민주당 제가 알기로는 그 수석이 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수석이 실무자라고 하면 실제로 당뇨 중에 최고위자입니다. 그쪽에서 만든 안건이 나오듯이 다 MBC 비판 이 영화 단체 관람 이게 완료됐고 그리고 당 적폐청산위원회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는 거 이런 거 이대로 다 되고 있습니다. 이 일련의 과정 자체가 정권이 방송을 장악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일련의 과정에서 SBS 사장이 또 그 물러났지 않습니까? 여기에 있어가는 방송을 장악하는데 방송을 장악하는 방법에 있어 가지고도 먼저 노조가 먼저 공격을 하고 시민단체가 공격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권력이 개입해가 그걸 마무리하는 전형적인 육해공군 작전도 어떻게 안보는 그렇게 무능하면서도 이 언론 장악은 그렇게 작전을 잘하는지 이런 방법으로 나가는 거는 정말 잘못됐다. 이렇게 다만 우리 자유한국당에 힘이 부족해가지고 제대로 못 막는 둘 다 얘기가 가능하겠습니다. 이 자체 문건의 성격도 가능하겠고 만약 혹시 인정한다면 이게 장악 전략이 아니라 개혁 전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문건이 뭐 상관없는 겁니까? 예, 저는 뭐 문건보다도요. 저는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이제 국회를 나가셨잖아요. 저는 제가 같이 정치하지만 잘 이해를 참 하기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은 이 방송 문제는요. 자유한국당이 얘기를 하면 안 되는 문제예요. 자, 보세요. 이명박 박근혜 정권 10년 동안에 MBC예요. 해고자 19명입니다. 징계가 250명입니다. 대법원에서 해고 무효 판결만 6명이 났어요. 건국 이래 우리는 대한민국 방송이 이렇게 흔들려버리고 이렇게 훼손된 적이 없습니다. 이게 단순히 김재철 사장, 김장겸 보도본부장 이 사람들 책임입니까? 그 뒤에 정권 책임 아니겠어요? 저는 그래서 나중에 지금 문재인 정부가 장악을 하기 위해서 뭐 누구를 보낸다, 뭐 김종민을 사장으로 보낸다, 그러면 그때 가서 반대하세요. 지금은 지난 10년 동안에 이 정말로 상처받은 방송, 이걸 때문에 국민들이 문재인 찍은 거예요, 사실. 그런 민심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정상화에 대한 노력은 협조해 주시고 정말 장악을 한다고 봤을 때 그때 반대하셔야 돼요. 그때 가서 거리 투쟁을 하셔야지. 이거 뭐 정말 이건 비양심적이에요. 이 사안 역시 또 김경진 의원이 종합해 줘야겠네요. 저는 기본적으로 두 분 말씀 중에는 김종민 의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다만 방송 장악을 할 때 비판을 하라고 하시는데 저도 관심법으로 보니까 방송 장악할 의도가 여전히 엿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 쪽에서. 그게 뭐냐면 작년 7월 달에 저희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이래서 162명이 방송의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그래서 사장 선임에 있어서 특별 다수제 여야 보수 진보 모든 사람이 다 동의할 수 있는 조금만 반대하면 사장이 될 수 없는 이런 특별 다수제를 핵심으로 한 방송법 개정안을 당시 민주당하고 저희 국민의당이 제출을 했습니다. 당론으로 제출을 했는데 세상에 그 자유한국당 반대로 통과가 여태까지 안 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통과시키는 게 이제 본인들에게 본인 정당에 유리한 상황이 됐거든요. 요즘 호응하고 있습니까? 네, 호응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유한국당이 통과시킬 태세를 보이니까 거꾸로 이제 민주당이나 대통령 측에서 그 법, 아니 잠깐만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그 법 너무 급하게 만들었는데 그 법 완전한 제도 아니야. 다시 한번 그런 발언이 나온 적이 있었죠. 생각해 보는 게 좋겠어. 지금 이렇게 해서 통과시킬 의지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그래서 사실은 그 법을 빨리 통과시키는 것만이 제대로 된 방송개혁의 의지, 방송을 장악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엿보이는 건데 통과시킬 의지가 없어 보이는 이 상황 자체가 결국은 지금까지 시행되던 잘못된 방송법에 의해서 자신들의 사장을 임명한 다음에 그 법을 통과시키겠다. 지금 이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의 대통령이나 또 민주당 입장에서도 반성하고 마음 가슴 초심을 잊지 마라.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면 안 된다. 제발 원래대로 생각을 좀 해라. 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민주당이라든가 대통령 쪽에서 입장이 바뀌었거나 주저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예.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재 방송법이 통과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 사이의 의견이 좀 분분하고 다른데 왜 다르냐면 분분하다면 뭔가 좀 문제가 있네. 왜 다르냐면 생각이 없는 겁니다. 차이는 그러니까 이 문제 뭐냐면 이게 제가 이 법 논의할 때 저는 반대했습니다. 작년에. 애초에요? 왜 반대했냐면 결국 3분의 1 특별다수제 규정이라고 하는 게 이게 국회 그 선진화법처럼. 헌법 개정 그 규정 의결 정족수거든요. 30년 동안 헌법 개정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사실 이 특별다수제 논의는 현재 민주당 쪽에서 애초에 강하게 그래서 주장했죠. 예. 저는 그래서 반대했어요. 이건 실제로 실현 가능성이 없다. 무지하게 어려워서 펜딩 법안이다 이거는. 방송국 인사를 펜딩 시키는 법안이다. 그런데 일단 워낙 문제가 되니 한번 그렇게 의결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자. 저는 뭐 반대는 하지만 뭐 그렇게 그러니까 의견을 모았으니 가자는 건데 이 점에 대한 논의가 다시 되고 있는 거예요. 아, 이게 정말로 이렇게 해서 이게 실무적인 진행이 가능하겠느냐의 검토가 제일 핵심이고요. 우리 편 내려꽂자 전혀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한 논쟁은 한 번 더 해보시고 예. 이게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또 가는 거죠. 뭐. 너무 아니 그게 가령 독심술 너무 세게 하지 마세요. 헌법재판관 선임할 때도 여당 야당복 외에 국회 전체 몫이란 게 하나 있거든요. 그 세 예. 자리 중에 정말로 가장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에이스 중에 에이스가 법관 중에서 그 몫으로 꼭 지금까지 갔습니다. 네. 선임하는 게 불가능한 게 아니고요. 네. 충분히 특별다수제 제대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근데 벌써부터 사실은 뜻이 없기 때문에 지금 저런 말씀을 하시는 저는요. 거예요. 저는 김명진 의원님 제가 정말 한 가지 제안을 드리는데 저는 이 법이 잘못된 법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작년에도 그 논의할 때 그렇게 예, 그 말씀드렸는데 입장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예. 대통령의 권력으로부터 방송을 자유롭게 하는 거에만 초점을 맞춰 있지 정치권으로부터 방송을 자유롭게 하는 이 목표를 상실한 법안이에요. 그러니까 예. 대통령이 아니라 정치권이 개입을 적극적으로 하자는 법안인데 저는 이것도 잘못된 법안이다. 그러니까 네. 지금 집권하고 와서 대다수의 민주당 의원님들이 저런 뉘앙스의 얘기를 똑같이 하고 아니, 계시거든요. 제가 알겠습니다. 논쟁을 예. 작년에 이 논쟁을 여러 번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BBC라든가 독일 공영방송처럼 예. 정치권 10명이 모여서 선임하지 말고 추가 토론은 나중에 하시고 한 50명, 100명이 모여서 하자. 정태비 의원님 방송법 개정 관련 의견 어떻습니까? 예, 방송법 개정에 대해서 당초 이제 자유한국당에서는 반대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반대 쪽이라고요? 그 반대라보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이거는 개정이 돼줘 가지고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여당일 때하고 약간 달라졌다. 예, 그럼 여당 민주당하고 정반대로 바뀐 거네 지금, 서로요? 예, 좀 그런 면이 있는데 오히려 아까 대통령이 여당 의견이 바뀐 적이 없다 했는데 안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대통령께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8월 22일 날 그 정부 업무 보고를 받을 때에 소신 없는 사람이 사장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방송법이 바뀌면은 소신 없는 사람이 여도 야도 아닌 사람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그때부터 여당이 이제 분위기가 확 바뀌어가지고 지금 뭐 김종민 의원님은 저렇게 아름답고 이야기하시지만은 실제로는 여당이 절대 얘기를 반대를 심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예. 방송의 문제에서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가 노영 방송이라는 겁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노조 그것도 전부 다 민노총 노조가 한 2-3개씩 있는데 민노총들이 다 장악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민노총 자체가 실제로 네. 노조가 아니라 정치 집단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방송을 편향되게 유지하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네. 그래야 되기 때문에 특정 정권에서 내려보내는 것도 실제로 있어요. EBS 사장 같은 경우는 정연주 사장 비서실장을 내려보냈지 않습니까? 네. 그래도 있고 실제로 장악을 하고 있고 독심술이 아니라 실제로 장악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장악의 핵심은 그 민노총 계열 노조 중심으로 공영방송을 장악시켜가지고 이 정부가 의도한 대로 방송이 되도록 끌고 가는 편향방송을 계속하겠다는 게 이게 지금 네. 우리가 국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태기 의원님이 후반에 갈수록 발언도 점점 강도가 세지고 스피드도 올라가고 합니다. 아무래도 여당인 김정민 의원 짧게 한번 추가하고 아마 정리하는 순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저는 뭐 이 당론은 아니지만 저는 이 문제는 정말로 논의를 원점에서 해볼 필요가 있는 게요. 대통령도 정당도 방송인사 손 떼야 됩니다. 예. 그 제도 만들어야 돼요. 알겠습니다. 지금 뭐 특히 지금 정당 정치권이 관련 손을 떼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방송 관련 이사진뿐만이 아니라 다른 정부의 기구들도
가다 보면 결국 국회 추천이 들어가고 정당 나눠 먹기 하고 있어서 그걸 극복하자라고 하고 있는데 아직 대안은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좀 세 분 마무리 발언을 드릴 것 같은데요. 제가 약간 주문을 좀 하겠습니다. 결국은 현재 정기국회 국면인데요. 지금 여당은 새 정부 출범한 지 4개월 된 시점이고 어쨌든 간에 야당들의 협조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협조를 받기 위해서는 스스로 어떤 각오라든가 어떤 자세를 해야 될 것인가 이걸 좀 포함해서 얘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개인의 앞으로 의정활동 관련도 얘기해 주시고 야당들은 이번에 야당의 무대죠. 정기국회가 국정감사도 있고 이미 대정부 질문 진행이 됐습니다만은 무엇을 주목할 것인가 그리고 또 개인의 의정활동에서 계획 이런 걸 좀 듣고자 합니다. 이거는 오늘 종합 역할을 했던 국민의당의 김경진 의원 먼저 해주시죠. 예, 저는 이제 상임위가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 소속이다 보니까 아까 논란이 한참 됐던 방송법 관련해서 이제 이 법의 통과를 최대한 이번 가을 정기국회 목표로 지금 하고 있고요. 어쨌든 또 이제 정부의 탈원전 저희가 이제 원자력 안전 문제를 담당하고 있어서 이 탈원전 과정의 적법성, 불법성 이런 문제들을 좀 짚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게 저희가 권고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발 좀 법을 지켜서 행정을 하고 일을 좀 합시다. 법을 어기고 본인들이 편리한 식의 어떤 파퓰리즘식의 정책을 이렇게 펼쳐나가고 몰고 나가는 것은 결국은 궁극에 있어서는 그 어느 쪽에도 도움이 안 된다라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태욱 의원님. 네, 저는 뭐 이번 정기국회 때 비정치적인 걸 하나 꼭 하고 싶은데 이 사진을 보시면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예, 대구에 가면은 신암선열공원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공원이냐면은 우리나라 그 독립유공 순혈국 선열 52가 집단으로 묘셔져 있는 우리나라 최대 규모, 엄청나게 큰 규모의 공원이다. 아무도 주목을 하지 않는데 이거를 대구시하고 옛날 경북도 일대 이거를 조성해가지고 아주 잘 관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이번에 국립묘지로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꼭 법을 통과시켰으면 하는데 실제로 이거는 뭐 정치적인 쟁점도 없고 돈도 한 푼도 안 들어요. 왜냐하면 이 땅 자체가 국가 땅입니다. 이거 국가로 국립묘지 한다 해서 시설을 바꾸거나 뭐 관리비가 더 들거나 그런 거는 없는데 이게 이제 장면인데 아주 봄날 되면은 아주 예쁜데 이거를 국립묘지화 하고 지금 아마 정부 그러니까 보훈처도 여기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기 때문에 통과시키기를 원하면서 정부 비판을 조금 하면은 이 정부가 뭘 하는 거 보면은 자꾸 돈 써가 뭘 하려 그럽니다. 그런데 이거는 돈 안 듭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고 그렇고 또 실제 순국 선열들에 대해서 위상도 높이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뭐 이 여야가 별로 반대가 있는 건 아닙니다만 제 입장에서는 꼭 통과시켜가지고 순국 선열들의 명예를 더 높이는 현장 사업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정태욱 의원님이 상당히 그 실속을 챙기는 마무리 발언을 전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게 내 지역구인 줄 아는데 내 지역구 아닙니다. 저랑 아무런 이거 된다고 해가지고 저한테 실질적인 지역표에도 전혀 도움되는 거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종민 의원님 정기국회에 있는 데다가 보통 선거 때라면은 뭐 서로 간에 성토하는 걸로 끝날 수도 있지만은 이게 여당은 뭔가 이뤄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얘기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일단 정태욱 의원님 그 좋은 제안이시고요. 저도 관심 있게 같이 참여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는 뭐 여당 야당 입장에서가 아니고 정말 좀 한번 기준을 한번 세워보자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저 이제 대통령이 이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해서 대통령이 일을 할 때 크게 두 가지 일을 하게 된다고 봅니다. 하나는 행정명령으로 집행을 해야 되는 업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대개 우리가 뭐 합의가 됐거나 아니면 당장 시급한 거, 급한 거, 행정명령으로 집행을 해야 되는 업무가 있고 공론을 모아서 합의를 이끌어야 될 업무가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이제 점점 구별돼 나가는 때가 됐다 이제. 임기 초니까 행정명령으로 집행을 좀 강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점점 이거는 좀 빠른 집행이 필요한 업무. 이거는 공론이 좀 필요한 업무다. 이런 구분이 좀 돼 나가고 이게 정기국회에 맞물려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야당 의원님들도 대통령의 행정적인 집행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좀 위임해주고 그리고 공론이 필요한 거에 대해서는 공론을 요구하시고 우리 여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걸 다 대통령이 알아서 하라가 아니고 이거는 좀 공론이 필요합니다. 대통령하고 상의해서 야당과 함께 공론을 우리가 한번 이끌어 보겠습니다 하고 주도해 나가는 그런 여당의 모습이 좀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개헌특위 위원이기 네. 때문에 이번에 개헌을 꼭 성사시켜야 된다. 네. 그런 말씀 드리고 노력을 좀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공정과세위원회라고 하는 우리 당의 특위가 있습니다. 제가 네. 기재위 소속이라 이거야말로 정말 공론이 필요한 거예요. 당장 이 연말에 법을 통과시키겠다 이런 의도가 아니라 적어도 1년 이상은 우리 조세 형평성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네. 뭐는 올리고 뭐는 낮춰야 된다라고 하는 한번 우리 여야 간의 합의 한번 만들어 보자. 네. 이걸 목표로 해서 한번 준비를 해볼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토론당당 여기서 마쳐야 할 것 같은데요. 오늘 김종민 의원, 정태혁 의원, 김경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 여야 분위기를 보면은 정기국회 험로가 예상이 됩니다. 여도 야도 협치에 대해 고민해야 할 시점 같습니다. 개혁 입법과 민생 예산을 통과시켜야 될 책무를 안고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토론당당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